공중에서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하며 이들의 임무 지속을 돕는 하늘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바로 공중급유기죠. 전장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이제는 스텔스 성능이 요구되는 등 공중급유기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의 주유소, 공중급유기의 발전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구독자 100만으로 향하는 버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이 공중급유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공군력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체계입니다. 그 역사도 오래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조종사들끼리 휘발유가 든 깡통을 하늘에서 던져서 주고받는 식의 원시적인 공중급유도 있었다. 이런 약간 우스개 같은 농담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첫 번째 공중급유 시험은 1921년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대의 비행기가 저속으로 날개를 맞대고 비행 중인 상태에서 조종석의 후방에 앉아있는 사람이 연료통을 직접 들고 급유가 필요한 기체에 직접 주유하는 방식이었죠. 아이고야, 이거 진짜 하늘의 주유소네. 이는 당시의 비행기가 매우 느린 편이기에 가능했던 일인데 지금 같으면 택도 없죠. 이후 1935년 새지 않는 제급유 노즐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밸브가 연료 탱크에 삽입되지 않는 한 연료가 흐르지 않고 또 노즐을 탱크에서 제거하는 순간 연료 공급이 자동으로 멈추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노즐의 설계를 일부 개선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변천사를 거쳐서 2차 대전 직후에 영국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공중급유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미국도 아주 빠른 시기인 1948년에 정식으로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중급유기를 운영하는 나라가 됐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오늘날 공중급유기에 진심인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먼저 항공기의 항속거리를 크게 늘려주기 때문이죠. 중간 기착지가 없다면은 처음 출발한 지상의 비행장에서 실은 연료만큼만 비행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공중급유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미국처럼 전 세계의 전력을 투사하는 입장에서 아주 큰 장점이 됐고요. 영토와 영해가 좁은 싱가포르에서도 공중급유기가 아주 유용한 존재가 됩니다. 채공 시간이 길어질 경우 결과적으로는 전투기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오랫동안 전투기를 한 지점에 계속 띄워놓고 싶으면은 오르락 내리락 또 오르락 내리락 전투기들끼리 교대를 계속 하면서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공중급유를 하면은 한 대만으로도 같은 장소에 오래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전투기가 단위 시간당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데가 이륙이거든요. 즉 멀리 나갈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륙 직후에 공중급유를 한번 해주면은 항속거리나 채공 시간을 늘리는데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급유기의 수송 능력입니다. 공중급유기의 대부분은 여객기를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인력과 물자를 빠르게 운반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기체가 에어버스 A330 MRTT인데 호주, 프랑스, 우리나라 등 15개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30만 시간의 비행 시간을 축적한 아주 유용한 다목적 공중급유기입니다. 여객기인 A330을 개조해서 급유기로 만들면서 원래의 여객 수송 능력을 그대로 살리고 화물 운송 능력도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수백 명의 인원과 함께 수십 톤의 화물도 여객기처럼 빠르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시속 약 913km, 연료를 최대한 채울 경우 항속거리가 약 14,800km에 달합니다. 주야간 모두 공중급유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요. 미군 최신 급유기이자 전략수송기인 KC-46도 보잉 767 여객기 화물기 버전을 급유기로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화물 및 인원 운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현 시점에서 KC-135 계열 376대, KC-46A 약 70대, KC-130J 약 57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도면 공중급유기만으로도 웬만한 중견국가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몇 나라 합친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공중급유의 장점이 있는데 전폭기, 전투기의 무장 탑재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어요. 왜냐? 이론상 전투기가 최대한 탑재할 수 있는 무장량을 대부분 못 실어요. 왜냐면 요구되는 항속거리의 연료 탑재량을 생각하면은 그만큼 탑재할 수 있는 연료량이 있기 때문에 무장량을 최대한 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중급유를 하면은 무장을 어떻게든 최대한 우겨넣고 연료는 정말 이륙하고 조금만 더 날 수 있는 정도만 실은 다음에 이륙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륙하자마자 공중급유를 해주면은 연료는 풀로 채우고 그러면서도 무장도 거의 완전 탑재한 상태니까 전폭기가 한 번에 출격하면서 타격할 수 있는 화력의 양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는 거죠. 즉 전력 승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공중급유기를 우리나라나 많은 나라들이 요구하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참고로 공중급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 또 하나는 부음 방식입니다. 이 중 우리 공군은 미군과 같은 부음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음 방식은 급유기에서 나온 급유 막대를 전투기의 급유구에 꽂아주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유소하고 되게 비슷하죠. 급유기 쪽에서 급유 막대 자체의 방향을 조종을 해가지고 전투기에 맞춰주는 그런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대의 항공기에만 급유할 수 있는 대신에 급유 시간이 짧고 급유량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미 공군은 폭격기나 수송기에 대한 공중급유 수요도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부음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한 건데요. 다만 이 부음 같은 급유에 필요한 장비의 무게와 부피가 큰 편이기 때문에 C-130 같이 여객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기체들에서는 운용이 어렵고 한 번에 한 대씩만 급유가 가능하다. 이 점이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프로브 앤 드로그는 간단하게 말해서 급유기는 급유 호스를 쭉 뻗어요. 그럼 그 호스 끝에 드로그라고 불리는 주둥이가 있죠. 이 주둥이에 전투기가 직접 움직여가지고 전투기의 급유병, 즉 프로브를 꽂아 넣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음 방식은 급유기에서 전투기에 꽂아준다면은 이 프로브 앤 드로그는 거꾸로 전투기가 급유 호수에 꽂는 이런 방식이죠. 급유기에서 드로그를 조작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급유기는 호스만 쭉 빼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도 단순한 편인데다가 여러 대의 기체에서 급유할 수도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실제로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채용한 급유기 같은 경우는 3대의 기체에 한 번에 급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이 오히려 스텔스기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프로브 앤 드로그는 급유 봉이 전투기를 찌르는 게 아니라 전투기에서 나오는 급유 막대가 도킹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급유 과정에서 표면이 까인다 이런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텔스기 때문에 이게 장점입니다. 반면 단위 시간당 급유량은 아무래도 부음 방식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죠. 이 방식은 필요하면 전투기끼리 공중 급유도 가능한데 실제로 미 해군은 슈퍼넷 전투기를 급유기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투기에서 그냥 줄 수는 없고 버디포드라고 급유에 필요한 장비를 장착을 했어야 되는데요. 나토 국가들 중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기본적으로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쓰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도 이를 표준으로 삼아 운용 중이며 미 해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KC-46A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과 부음 방식을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정익기의 공중급유를 수행할 수 있어서 일본과 인도, 이스라엘 등이 KC-46A 도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헬기 같은 경우는 C-130 계열 기체의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적용하는 KC-130 계열의 급유기들을 이용해서 급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KC-46A 도입 예정이 없나요? 도입 예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2018년에 KC-330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시그너스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KC-46보다 좋아요, 사실. KC-46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고 급유량도 많고 항속거리도 길고 심지어 납기도 빨랐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 KC-330을 들여왔잖아요. 미 공군이 우리보다 늦게 이 KC-46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지금 납기 보는 거 보면 솔직히 말해서 KC-46A를 도입하느니 이미 지금 운용 중이니까 KC-330을 추가 도입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공군은 KC-330 시그너스라는 이름으로 A330 MRTT 4대를 운용 중인데요. 이게 나름 팔방미인으로 활약 중입니다. 공중급유기 구매 당시 우리나라 이 좁은 땅에 굳이 공중급유가 필요하냐 이런 이의제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입 후에 아주 크게 활약해가지고 그런 시선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활약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2021년 8월에 있었던 미라클 작전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 조력자들을 구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 고립된 교민을 구출하거나 201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구호물자와 인원을 보내는 등 인도적 구호 활동에도 혁혁한 전공을 세웠죠. 게다가 공중급유가 도입되기 전에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는 독도 상호거리에서 30분, KF-16의 경우 독도에서 10분 남짓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KC-330을 들여오면서 독도 상공에서의 비행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무장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훨씬 오랫동안 초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추가 구매 없이도 공군력을 늘려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 공군은 차세대 스텔스 공중급유기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NGAS, 즉 Next Generation Air Refueling System, 차세대 공중급유 체계라고 불리는 미래의 공중급유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는 본래의 급유 임무는 물론이고 생존성까지 확장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장거리 임무 시 공중급유기가 격추되면 다른 주력 전투기의 전투 능력도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비해 스텔스 성능과 방어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거고요. 2040년 실전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R-37M이라고 하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미 실전을 투입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최대 400km까지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라 생존성을 생각하면 스텔스 급유기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밖에도 무인 급유기 MQ-25도 전력화 거의 직전인데요. MQ-25는 보잉이 개발한 항공모함 기반 무인 공중급유기로 항모에 있는 무인기 조종사나 원격 조종 중인 다른 전투기의 조종사가 MQ-25에 급유 명령을 내리면 독립적으로 연료를 주입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게 AI 활용하려면은 공중급유 쪽이 전투기보다 빠를 거라 생각해요. 공중급유 같은 경우는 공중전투에 비하면 단순 비행을 하고 급유 같은 것도 덜 복잡한 방식이라 공중전보다는 빨리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급유기술 차원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공중급유기가 앞으로는 어떻게 진화할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